선생님 안녕하세요. 야탑중학교 수석교사 김성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좋은 수업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수 학습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얘기가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올해 선생님 수업에서 많이 행복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교과 색특을 쓰면서 이번 올해 아이들과 했던 수업을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좋은 수업은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끄럽지만 올해 제가 했던 수업을 선생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업과 연계한 성장지원 과정중심 평가를 평상시에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슬라이드에 1학기와 2학기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수행평가를 올려놓았어요. 저는 동교과 선생님들하고 얘기가 100%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각각 학기별로 4개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연히 수업과 아주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데요. 우선은 공통적으로 다뤘던 영역은 도덕문제 탐구예요. 우리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하죠. 아이들이 하는 과정들이 그대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런 수업 활동지가 아이들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평화 문해력 탐구, 아이들과 갈등 해결이나 아니면 폭력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삶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 문해력 탐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정의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이 사회정의라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다 보니까 생각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기 전에 1차 생각 실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전반적인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차 생각 실험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처음에 자기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모둠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생각을 키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회정의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시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에서는 똑같이 도덕문제 탐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해와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탐구해 가야 할까라는 것을 다뤘고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시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행평가로는 과학기술 윤리 저널이라는 걸 만들도록 했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여러 과학기술의 쟁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윤리 저널로 완성하는 형태였는데요. 제가 윤리 저널에서 제시한 주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 사회적인 변화와 중에서 챗 GPT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챗 GPT가 계속 진화해 간다면 인공지능이 진화해 간다면 그럼 우리에게 인간의 특성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 고유의 영역이 없을 것이다. 이 친구는 보니까 이루다와도 대화를 해본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지금 이 친구와는 생각이 다르게 인간의 감정 또는 아주 또 재밌는 대답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이것을 인간의 특성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본격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지향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과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쭉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살짝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이 깊이 있는 학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이들의 배움이 그러하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연수를 받은 것을 그냥 어떤 한 구석에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업 속으로 녹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을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좋은 수업이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의 교육과정에 비해서요. 지금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역량이라는 것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점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벌써 적용된 지 여러 해가 됐잖아요. 근데 그 교육과정의 적용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성찰은 과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적용들이 아이들의 역량을 함양해주는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행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의 장점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런 장점들을 계승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배우는 이 내용들이 삶과 연결돼서 또 다른 삶의 맥락 속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개발을 하자라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 이미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배운 내용이 아까 제가 선생님들과 저와의 어떤 지금 공부를 결국 선생님들의 수업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그런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행평가 영역 중에 세계 시민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저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평소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기가 시간에 아이들이 마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을 만드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이 생태마을로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기가 선생님께 쫓아갔죠.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어떤 아이들이 이제 모든 별로 진행되는 역시 프로젝트였는데 생태마을 형태로 마을을 조성하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역시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도덕 시간에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세계시민 프로젝트에서는 모둠내 직소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생태 마을의 노력들을 탐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서로 그걸 나누면서 마을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생태 마을로 조성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모든 친구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생태 마을이 탄생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뒤늦은 아쉬움이었지만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게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통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수업을 설계할 때 같이 논의가 돼서 마을을 만드는 조건으로서 생태 마을을 아예 제안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에요. 이건 바로 아이들의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선생님들은 아마 메타인지라는 단어로 조금 익숙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스스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배우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과 그리고 학습하고 나서 결국은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이제 깊이 있는 학습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깊이 있는 학습일까요? 그냥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 깊이 있는 학습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수업에 대한 어떤 5개념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중심 수업 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해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적인 의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활동 중심 수업은 다 학생 중심 수업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깊이 있는 이해, 영속적 이해라보다는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이제 강조점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모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체험 중심이나 활동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인되는 경향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탐구와 사고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와 유사한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은 좀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개선의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을 구현을 하면 결국 학생은 그냥 지식을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탐구를 통해서 그 지식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삶과 연결해서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서 이제 수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학습이라는 건 그렇다면 결국은 각 교과에서 특유의 어떤 탐구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탐구 과정과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냥 지식으로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맥락으로서 제공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실제로 새로운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기가 선생님과 나눈 얘기에서 벌써 알아차린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통합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동안 교과 간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왔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아이들한테 통합 단원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냥 개발을 하고 활동을 구성한 다음에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참여만 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 내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 간 통합도 가능하지만 교과 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술 교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교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동기부여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5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에서 강조했던 것이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죠. 근데 정말 실제 생활에 쓸모가 있는 것만 학습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학습이 삶과 연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어떤 자기 삶의 맥락에서 아이들이 적용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변화 일으키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 사소하다면 되게 사소한 그런 실천이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작은 포스터를 하나 붙인 거였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그래서 애들이 승강기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포스터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허접하게나마 그림으로 완성을 해서 엘리베이터 옆에 붙여놨던 거죠. 그래서 사실 환자인 아이들, 다리를 다치거나 이런 아이들도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가끔 그냥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얘네들은 해본 거죠. 모둠에서 머리를 맞댄 그 결과가 너무 기특해서 다른 아이들과도 같이 공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총론을 꼼꼼하게 읽으실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론 책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책자를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읽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총론을 다 읽을 것은 아니고요. 교수학습 방향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비되는 그런 부분, 조금 발전적인 부분인 거죠. 어떻게 좀 더 의미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가 된 부분만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교수 학습을 설계를 해야 될까요? 그 교수 학습 설계에 대해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통은 지식 이해의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오셨을 텐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 이것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이 실생활 맥락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마다 다른 어떤 탐구 방법을 학습하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이 탐구 능력을 연결하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이 되는데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죠.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역량이라는 거, 기초 소양이라는 것을 모든 교과를 통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인데요. 아이들에게 학습이 즐거워야 되겠죠.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재미만 추구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탐구를 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게 재미있네 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즐거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다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비계 설정을 해서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조금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지점들에 아이들이 도달해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수업에서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이 이거 쉽지는 않은데 재미있네 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탐구 질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지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왠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시죠? 바로 이런 탐구 질문이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그리고 즐거운 학습 경험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과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실험이든 실습이든 관찰이든 조사든 견학이든 이러한 체험들이, 그러니까 탐구 활동과 연결돼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학습 활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만들지 않고 모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친구의 생각이 그냥 자기 생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협동학습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속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해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로 길게 논의가 돼야 되는 지점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지점,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학생이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정보통신기술 매체인 거죠. 예. 선생님들은 어떤 매체를 쓰고 계신지, 요새는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익숙한 몇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업 방법 측면에서도 아이들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네요.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을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그런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교실을 안전지대라고 느껴야 자기 생각을 잘 풀어놓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데 그야말로 편안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총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환경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울림반 친구를 저도 올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어울림반 친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요구,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런 그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소통 측면에서건 행동 측면에서건 보조공학 측면에서건 학교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과 총론 부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이제 방향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 강조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